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얘기 시작하는 김에 네. 방금 전에 그 낙태죄 폐지 논란 갖고 아주 시끄러웠는데, 네. 저는 이거 논쟁을 중간에서 진행하느라 굉장히 진땀을 흘렸어요. 근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이준석 전 최고부터. 저는 낙태죄 현행 제도 유지가 전 적합하다 봅니다. 왜요? 불가피한 어떤 낙태 상황이 있을 때는 낙태를 허용하되 다만 그거를 완전 합법화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책임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생명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현행 유지가 제 의견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세세해지기 때문에 좋아요. 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는요? 저는 지금보다는 열어야 된다. 더 열어야 된다. 네,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다 어떤 선의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낙태 수를 줄이는 거는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네. 그게 꼭 규제를 하고 죄악시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냐.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열어서 자기 결정권을 좀 더 보장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뭐 피임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 전반에 대한 문화와 교육을 바꿔야지 낙태 수가 줄어든다고 봐요. 저도 약간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봤던 게 네.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논쟁이 가다 보면요 몇 주 차부터냐까지냐를 이제 갖고 이제 되죠. 다투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물리적 낙태라는 것과 또 이 약물에 의한 낙태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엄격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 김영커가 말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 허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저는 우려되는 거는 이 문제가 진보 대 보수의 중심 의제가 되는 건 좀 곤란하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많이 묻히게 되고 미국 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이유도 뭐 낙태라든가 사형자라든가 이 이슈에 발목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낙태권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네.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좀 숙성해야 되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런 사회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두 분 토론하는 것처럼 늘 토론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소리 안 하고. 어렵잖아요.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오늘 법정에서 자신에게 그 화살이 겨눠졌던 청와대 외압 그리고 사임 경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많이 했는데 대충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를 입증해주는 이런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특별관찰관이 어쨌든 사항들을 확인하려고 경찰이든지 어딘지 물어봤을 때 뭐 예. 자료가 돌아 나오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뭐 물어봤는데 처음에 협조적이다가도 나중에 이제 뭐 우병우 수석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뭐 자료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감찰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이거는 뭐 감찰이라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니까 저는 우병우 수석이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초에 의심됐던 것들 뭐 꽃보직 특혜부터 해서 다들 사실 다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뭐 다 재확인됐던 것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투경찰로 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보직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전경대 근무를 하다가 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예. 패턴이 있고 어떤 기수들이 뽑히고 뭐 그 속에서 약간 학벌주의 같은 게 작동되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라서 예. 뭐 그러니까 그 어느 경험이 부분이 있으신 분들.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너링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네. 운전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 파격적이라는 조금 더 거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청으로 발령이 나거나 근무를 들었고 일단 예. 전경대에서 근데 이제 좀 빨리 들어간 예, 측면이 있고 그것도 운전병으로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경 의경 근무하셨던 분들은 더 의심하셨을 겁니다. 이거 뭐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이제는 없어진 전경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착한 정경 소리 들었다. 근데 그 저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우병우 전 수석이 셌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였기도 한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예.
경찰관이 그 실제로 운전병으로 뽑은 경찰관 얘기가 청탁은 받았는데 누구 청탁인지 말할 수가 없다라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그냥 사실은 의전수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건데 그걸 버티게 만든 동력이 결국 어디에 있었냐. 원래 그 두 가지 그래도 이번에 확인된 게 뭐냐면요. 예. 원래는 두 가지가 다 설이 있었어요. 경찰이 알아서 충성하기 위해서 했을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게 있었고 예. 청탁을 명시적으로 했을 것이다인데 예. 후자로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증언이긴 하죠. 어쨌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우전수석한테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 서명 날인은 물론 안 하고 질문과 답변을 다 포함해서 한 장짜리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예.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뭐 사퇴한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예, 예. 뭐 들어도 특별히 충격적이지 않은 오히려 충격은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전 수석이 건재하게 길을 활보하고 계시다는 거. 예, 그거 이상의 충격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그냥 활보는 못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저희가 특종 그림 찍었습니다마는 재판 마치고 돌아가다 그냥 기습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 네. 나왔죠. 기습 압수수색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받던 변호사가 그때 안타깝게 이제 생을 정치호 변호사. 네, 네. 정치호 변호사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차량을 이제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던 네. 것인데 그 사실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간해 가지고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한이 사무쳤거든요. 아유, 말도 지금 못하겠죠. 그래서 유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민변 도움 받아가지고 예. 그 당시 이제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은 뭐 혈중에 보니까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 높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게 뭐랄까요 자살로 위장된 어쨌든 뭐 타살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이 사실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 여러 번 자살로 결론된 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차량에 번개탄 여러 차례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 이제 의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국정원 이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게 직장으로서 굉장히 문제 있는 직장이에요. 예, 이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현행법상으로 아마 안 될 텐데 이러다가 국정원에도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국정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없나요? 그게 없죠. 여기 뭐 특수기관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나 군대에 없듯이 뭐 그런 건데 앞으로도 그런 권리가 허용되기는 한국에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좀 직장으로서도 굉장히 뭐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지금 뭐 해외에서도 관련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네, 참 그런 암흑의 직장이 되고 말았죠. 그 참 말이야.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42일 만에 그 재판이 재개됐는데 결국 불출석을 했어요. 출석 건강상의 이유라고 출석을 안 해서 오늘은 재판부가 연기를 하고 내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내일도 안 나오겠죠? 아마 계속 불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사건이 별건이고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더해가지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이제 번지기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한쪽에서만 응대하고 한쪽은 응대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 다 응대하지 않는 전술을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특활비 문제는 뭐 재판 이전에 검찰 그 조사까지 또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가는데 예. 거기에만 응대하고 여기는 응대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네, 사실 그 문제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역구 정치를 하지만은 네.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 재단 문제가 처음에 불거져가지고 K스포츠 미르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차피 재단이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로 해서 뭐 개인적인 횡령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옹호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그 이제 상납이 어떤 구조로 진행된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궤가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뇌물죄 부분이랑 이번에 특활비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이건 돈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뭐 용처를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통칭했다는 걸 소명하지 못한다면은 예. 그게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건이 의외로 좀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용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활비 문제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통치행위라는 이론을 갖고 나올 수 있는데 본인 또 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를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예, 마땅히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돈을 실제로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시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돈을 쇼핑백 까가지고 예를 들어 어디 금고에 넣고 이런 행위를 하는 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정 중에 배달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금이 어떻게 전용되었는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인도 접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재판에 응하지 않는 네. 거는 지금 뭐 그 특활비 논란과 관련돼서 거기도 응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도 네. 물론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중장기적인 전략은 없어 보여요. 그냥 앞에 닥쳐오는 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그냥 네.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 2016년도 2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네. 필리버스터가 예. 예, 그 필리버스터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예, 무작정 지연시키는 네, 사법부판 필리버스터를 떠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도 국회에서는 끝까지 이제 어떤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듯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러다가 시간 죽이기로 그냥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봤자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기간이라는 게. 근데 실제 재판부도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예. 이제 이번에 성명도 내고 해가지고 좀 뭐 불리한 방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걸 이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까 저도 김수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본인의 전적인 판단인데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겠죠. 왜냐하면 결국 갈수록 이제 내년 선거가 6월이 선거가 다가오는데 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라는 것이 마감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리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뭐 보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젠다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TK 지역이나 이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선거 때까지 이걸 끌고 가는 게 더 나은 것도 난점도 있지 않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바랄 수는 있겠어요, 본인이. 근데 그거는 이미 잘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던 지난해에 네. 서문시장 화재 났을 때 방문 네네. 그것도 하나의 승부수였는데 네. 뭐 하나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미련은 버려야 될 텐데 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무슨 의견서 뭐 이렇게 입장문 같은 거를 발표를 했어요.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성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인데 최근 수사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 정치와 군의 정치 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그 뒷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서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확실하기 때문에 청구해서 발부를 받은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 이거잖아요. 검찰이 이런 입장문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고 또 그리고 구속 적부심에서 이제 석방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여론은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야권에서 주장하기로는 정치 네. 보복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말뿐이 공허한 구호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법부도 어느 정도 선에 대해 가지고는 과도하다라고 이제 선을 끄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이제 확산되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 수사 및 이 국방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사실 검찰의 핵심 지휘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일에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인사가 뭐겠습니까? 검찰 인사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것인데 그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국민들은 특히 군의 그 정치 개입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검찰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을 이제 알고 있고 이번에 성명서에 드러났지만은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법원에 이게 개인 판사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분위기가 좀 작용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좀 지금 뭐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네. 왜 저렇게 풀려나는 사람이 계속 풀려나는가. 예. 예, 법원 분위기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판사의 자율성이라든가 네.
법률적 소신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예, 사법부 부분은 좀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합의부입니다. 합의부입니다. 네, 합의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개인의 단독으로 내리는 판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라 가지고 저는 법원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어쨌든 영장 청구나 아니면 과도한 어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상황을 보면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신이 체크 표시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당신이 지시했다는 증거다라는 이 논리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비약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말 그대로 이제 수사를 좀 더 해라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불구속의 원칙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 막대 구부리기식으로 활용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한테도 적용될 거냐.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은 그 검찰 현재 그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예.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전두환 노태우 씨 구속하고 조사할 때 네. 그 농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열혈 의 의지가 민주화를 향한 검찰에. 근데 검찰 조직의 관심사는 결국에 우리가 휘두른 칼날에 어떤 정파가 다치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칼날, 이 잘 드는 칼날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확신 어린 태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검찰이 잘 수사를 해서 소위 적폐청산이 잘 이루어지면 좋긴 한데 예. 문제는 검찰의 힘이 계속 비대해진 상태로 네. 유지가 돼서 검찰 개혁이 안 될까 봐. 그 부분은 요즘에 좀 우려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 중에 원래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선거 전에 가장 이제 에드벌룬을 크게 띄웠던 건 뭐냐 하면은 뭐 4대강, 자원외교 예,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 끌어올려 놨지만은 실제로 그걸로 어쨌든 전직 관료들이나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통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별건으로 이제 국정원 댓글 아니 국정원이 아니라 군 댓글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요 부분에 위에 올라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지금 보는 것이 맞고 이미 그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왜냐하면 김관진 장관 그러니까 이게 지시라는 것이 개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밑에서 뭐 실장 그다음 위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앞 단계에서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은 윗 단계로 올라갈 수도 뻔한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또 판결을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준석 최고 얘기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검찰의 시도는 이미 무산됐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렉이 걸린 정도다. 렉이 걸렸다. 네, 근데 그거를 못 뚫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뭐 그거를 단정 지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은 그 거친 구속 적부심에서 석당한 이 사유를 보면요, 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제가 법조인단에 들어보니까 거의 이거는 확신이 없는 그런 어떤 소명이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에서 더 이제 수사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체크 표시 이상의 어쨌든 지시한 정황을 만들어내라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게 몇 년 된 사건입니까 지금 5, 6년 된 사건인데 과연 거기서 체크 표시 이상의 어떤 지시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문서로 남은 게 다 털어봤더니 체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녹취록이 존재할 리도 만무하고 추가 어떤 다른 인사의 증언 정도가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증언이 또 나오겠느냐는 이제 한번 검찰이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제 보면. 자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에 귀순한 병사, 북한 병사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겼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된 모양인데. 병문안 가는 그 물안객 1호 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신문 조사가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신문 조사 대상인 병사는 어쨌든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고 네. 그러면 그 신문도 상당히 빠르게 진척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좀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어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는 그 신문에도 방해가 될 뿐더러 예. 병원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좀 민주당 쪽에 비해서 본인의 특히 이제 안보관 쪽을 조금 더 내세우는 편인데 근데 이거는 저는 기본이 안 된 말이다. 예, 그 신문 절차들을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바른정당 출신 김전 최고위원. 아니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물론 우리 병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는 바로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그 짜장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발언도 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고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볍게 또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북한 병사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 병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친문
합동신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꼭 1호 병문안이 아니라도 네.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가시는 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지점이 있냐면 김종대 의원이 최근에 발언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진보 성향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더욱더.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행보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예. 그런 데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어쨌든 순서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뭐 물어봤는데 처음에 협조적이다가도 나중에 이제 뭐 오병우 수석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뭐 자료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감찰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이거는 뭐 감찰이라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니까 저는 오병우 수석이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초에 의심됐던 것들, 뭐 꽃보직 특혜부터 해서 다들 사실 다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뭐 다 재확인됐던 것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투경찰로 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보직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전경대 근무를 하다가 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예. 패턴이 있고 어떤 기수들이 뽑히고 뭐 그 속에서 약간 학벌주의 같은 게 작동되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라서 예. 뭐 그러니까 그 어느 경험이 부분이 있으신 분들.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너링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네. 운전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 파격적이라는 조금 더 거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청으로 발령이 나거나 근무를 들었고 일단 예. 전경대에서 예, 근데 이제 좀 빨리 들어간 예, 측면이 있고 그것도 운전병으로.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경 의경 근무하셨던 분들은 더 의심하셨을 겁니다. 아 이거 뭐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이제는 없어진 전경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착한 정경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저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얼마나 우병우 전 수석이 셌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그 사례였기도 한데 아들의 그 꽃보직 특혜. 네, 네. 정치 변호사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차량을 이제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던 네. 것인데 그 사실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간에 가지고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한이 사무쳤거든요. 아유, 말도 지금 못하겠죠. 그래서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변 도움 받아가지고 예. 그 당시 이제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은 뭐 혈중에 보니까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게 뭐랄까요 자살로 위장된 어쨌든 뭐 타살이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이 사실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 여러 번 자살로 결론된 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차량의 번개탄 여러 차례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 이제 의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국정원 이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게 직장으로서 굉장히 문제 있는 직장이에요. 예, 이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현행법상으로 하면 안 될 텐데 이러다가 국정원에도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국정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없나요? 그게 없죠. 여기 뭐 특수기관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나 군대에 없듯이 뭐 그런 건데 앞으로도 그런 권리가 허용되기는 한국에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좀 직장으로서도 굉장히 뭐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지금 뭐 해외에서도 관련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네, 참 그런 있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물리적 낙태라는 것과 또 이 약물에 의한 낙태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엄격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 김영커가 말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 허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저는 우려되는 거는 이 문제가 진보 대 보수의 중심 의제가 되는 건 좀 곤란하다.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많이 묻히게 되고 미국 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이유도 뭐 낙태라든가 사형제라든가 이 이슈에 발목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낙태권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네.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좀 숙성해야 되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 우리 정치권이 이런 사회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두 분 토론하는 것처럼 늘 토론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소리 안 하고. 어렵잖아요.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오늘 법정에서 자신에게 그 화살이 겨눠졌던 청와대 외압 그리고 사임 경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많이 했는데 대충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를 입증해주는 이런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특별감찰관이 어쨌든 사항들을 확인하려고 경찰이든지 어딘지 물어봤을 때 뭐 예. 자료가 돌아 나오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관이 그 실제로 운전병으로 뽑은 경찰관 얘기가 청탁은 받았는데 누구 청탁인지 말할 수가 없다라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그냥 사실은 우 전 수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건데 그걸 버티게 만든 동력이 결국 어디에 있었냐. 원래 그 두 가지 그래도 이번에 확인된 게 뭐냐면요. 예. 원래는 두 가지가 다 설이 있었어요. 경찰이 알아서 충성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맞아요. 게 있었고 예. 청탁을 명시적으로 했을 것이다인데 예. 후자로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증언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전 수석한테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 서명 날인은 물론 안 하고 질문과 답변을 다 포함해서 한 장짜리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예.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뭐 사퇴한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예. 뭐 들어도 특별히 충격적이지 않은 오히려 충격은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전 수석이 건재하게 길을 활보하고 계시다는 거. 예, 그거 이상의 충격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그냥 활보는 못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저희가 특종 그림 찍었습니다마는 재판 마치고 돌아가다 그냥 기습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 네. 나왔죠. 기습 압수수색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받던 변호사가 그때 안타깝게 이제 생을 정치호 변호사. 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얘기 뭐 시작하는 김에 네. 방금 전에 그 낙태죄 폐지 논란 갖고 아주 시끄러웠는데, 네. 저는 이거 논쟁을 중간에서 진행하느라 그건 진땀을 흘렸어요. 근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히 이준석 전 최고부터. 저는 뭐 낙태죄 현행 제도 유지가 전 적합하다 봅니다. 왜요? 뭐 불가피한 어떤 낙태 상황이 있을 때는 낙태를 허용하되 다만 그거를 완전 합법화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책임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생명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현행 유지가 제 의견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세세해지기 때문에 좋아요. 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자, 김수민 저는 평론가는요? 지금보다는 열어야 된다. 더 열어야 된다. 네,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양쪽이 다 어떤 선의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낙태 수를 줄이는 거는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네. 그게 꼭 규제를 하고 죄악시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냐.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열어서 자기 결정권을 좀 더 보장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뭐 피임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 전반에 대한 문화와 교육을 바꿔야지 낙태 수가 줄어든다고 봐요. 저도 약간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봤던 게 네.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논쟁이 가다 보면요 몇 주차부터냐까지냐를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되죠. 다투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볼 여지가